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지난해 4.13 총선에 대비해서 몰래 여론조사를 벌인 뒤 5억여 원의 비용을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충당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최종 책임자를 밝히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부터 청와대는 여당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 경선에 대비해서 20차례 이상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친박계 핵심 정치인들이 경선에서 이기도록 청와대가 국정원 돈으로 지원한 정황이라 정치권의 파문이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에게 감찰을 받는 동안 자신에 대한 감찰 상황을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수시로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 전 수석은 감찰을 받은 20여일 동안 추명호 전 국장과도 수백 차례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운전대론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한중 관계가 정상화되고 북한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우리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차량 돌진 사건으로 최소 8명이 숨지고 어린이를 비롯한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총에 맞아 붙잡힌 용의자는 IS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습니다. 국가보훈처가 보훈단체인 재향군인회의 자산 규모를 조사한 결과 빚이 6,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 내년 4월에 3,500억 원 규모의 차입금 만기일이 다가와서 부도 위기에 몰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여권 측 이사진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했습니다. 60일 가까이 이어진 MBC 파업 사태가 분수령을 맞게 됐습니다. 씨름 체험 공간이 잡초로 뒤덮였습니다. 산촌을 개발한다며 전국에 300곳 넘게 만든 생태마을 중에 상당수가 방치되고 있는데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장을 밀착 카메라에서 살펴봅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몰락에는 작년 4월에 있었던 총선에서의 패배가 하나의 분기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이후로 정치 지형이 바뀌었으니까요. 그 총선의 결정적 패인은 친박 세력의 무리한 공천 몰아가기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기도 합니다. 그 공천 개입에 어제 처음으로 보도해드린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는 내용이 새로 나오면서 이 수사는 이제 또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JTBC가 단독으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작년 4.13 총선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공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1월부터 경선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조사 비용으로 5억 원을 현금 다발로 여론조사 업체에 줬다는데 여론조사 내용은 대구 경북 TK 지역에서 이른바 진박과 비박을 감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공천받도록 하기 위한 명백한 불법 정치 관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정치권으로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먼저 이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친박계 핵심 의원들은 지난해 4.13 총선 직전 이른바 진짜 친박, 진박 마케팅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진박 마케팅에 청와대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청와대가 총선을 앞둔 1월부터 새누리당 대구 경북 지역의 경선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20여 차례에 걸쳐 실시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조사 내용은 새누리당 대구 경북 경선에 어떤 친박 인물을 출마시켜야 당선 가능성이 높은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가 경선을 위해 직접 나선 이른바 진박감별 여론조사였던 셈입니다. 당시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김무성계와 유승민계를 배제하고 친박 인물 위주로 공천을 하려 했습니다. 특히 검찰 조사 결과 청와대가 여론조사 업체에 지불해야 할 대금 5억여 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지불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뇌물로 건네진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청와대의 정치 관여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당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여론조사 지시자와 결과가 새누리당 공천에 직접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청와대가 이른바 진박을 감별해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의뢰한 업체는 정무수석실 소속 행정관이 사표를 내고 나간 뒤에 차린 곳이었습니다. 작년에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져서 파장을 부른 바가 있는데 정무수석실 차원의 선거 관여 여부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여론조사 업체 A사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대표 이모 씨는 지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하다 2015년 사직서를 낸 뒤 업체를 차렸습니다. 이 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1, 2월 청와대의 의뢰를 받아 대구 경북 지역 경선과 관련한 사전 여론조사를 20여 차례 실시했습니다. 특정 지역의 특정 후보가 경선 후보로 출마할 경우 유권자들의 선호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반복 조사한 뒤 친박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따진 겁니다. 이 업체는 20여 차례 조사 비용으로 당초 10억 원을 요구했다가 절충을 통해 5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근무했던 정무수석실 업무의 연장선에서 이 같은 일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현기환 전 수석은 서청원 의원 지역구 예비후보인 김성회 전 의원에게 경선 포기를 종용한 녹취 파일이 공개돼 파장을 빚은 바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작년에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국정원 돈 5억 원을 끌어다가 여론조사를 했다. 그것도 특정 후보를 몰아주기 위한 편향 여론조사였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죠. 당시 정치권이 어떤 상황이었기에 청와대가 저렇게까지 하는 것인지 정치부 이희정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론조사 시기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 공천 직전이었던 거죠? 네, 이 비밀 여론조사는 당시에 이제 총선을 불과 2달여 앞둔 1월과 2월에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예. 이 당시는 이 새누리당의 공천 제도가 확정이 되고 나서 이른바 진박 공천으로 당내가 굉장히 시끄러울 때였는데요. 예. 이 국민의 여론도 그만큼 좋지 않았을 때입니다. 당시에 최경환, 윤상현 의원 등이 이 진박 감별사를 자처하면서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진박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왔는데요. 그러면서 당내 계파 갈등에 좀 불을 지폈다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당시에 한 후보의 개소식에 가서 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믿었던 사람이 좀 덜 도와주면은 더 서운합니다. 그리고 대구 사람들이 좀 덜 도와주면은 대통령이 더 서운하다니까요. 예. 자, 뭐 하여간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뭐 병아리 감별도 아니고 진박을 감별하느냐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아까 말한 두 사람 외에 또 다른 이른바 진박 감별사를 자처한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의리가 헌법에 앞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지금 보면 친박계가 올인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저 때인데, 최경환 의원이 거론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무튼 당시 그때 논란이 될 만한 그런 발언을 한 바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이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인 발언을 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예.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네, 이때부터 그러니까 진박, 이 진실한 박근혜계라는 말이 좀 생겨났고 또 소위 진박 후보론이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이제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드라이브 하다 보니까 민심이 떠났고 그래서 총선에 패배한 것이다.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의 분석입니다. 대통령 발언이 새누리당 내에서도 논란이 컸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지금 뭐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예 청와대가 진박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네, 당시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이 대통령이 임기 말로 접어드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대통령에게 우군이 될 만한 이 친박계 의원들이 좀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대통령과 또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친박 의원 늘리기가 최대의 과제였던 겁니다. 특히 TK 지역에서 이 새누리당 공천은 곧 당선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친박 공천에 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었던 거로 보이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여론조사 때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이 질의응답을 하면서 결국 진박의 이름이 나오게 하는 식의 이런 진행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조사 자체도 좀 불법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예.
박 전 대통령도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까요? 네, 일단 이 청와대 여론조사와 분석은 당시에 정무수석실에서 주로 맡았는데요. 예. 아마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당시 정무수석은 지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있는 현기환 전 수석입니다. 예. 이미 근데 지난해부터 청와대 공천 개입설은 불거진 바가 있죠. 네, 이게 지난해 7월에 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진 일인데요. 예. 이 현기환 전 수석이 총선을 앞둔 1월에 한 예비 후보에게 지역구를 바꾸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예. 이 당시에 김성애 전 의원인데요. 이 서청원 의원과 경쟁자로 꼽히던 사람입니다. 김성애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친박계 큰 형님인 서청원 의원이 나가야 하니까 포기를 해라. 그리고 이게 대통령의 뜻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 녹취를 직접 들었던 김성애 전 의원 측의 관계자 녹취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의원이 거기에 그런 게 나와요. 서청원이하고 듣지 않는다고 그러고 사표 쓰게 했는데 자기가 서청원이가 막 난리 치니까 내가 너 나하고 약속한 거 아니지 이거죠. 예. 당시에 청와대는 이 현 전 수석의 개인 행동이다라고 일단 선을 긋고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당시에 이거 외에도 이 현기환 수석과 또 이한국 공천관리위원장이 비밀리에 만난 사실이 나오면서 청와대가 결국에 이 공천 개입의 몸통이었다라는 의혹이 추가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다 뉴스로 나갔던 그런 사실이기도 하네요.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안봉근, 이재만 씨 등 이른바 문고리 비서관들을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경우에 매달 1억 원의 상납금 외에 개인 용도로 별도의 돈을 또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억 원의 돈이 다른 곳에 갔을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겁니다. 검찰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들이 국정원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지 않다면서요? 네, 어제 자택 압수수색과 함께 두 전직 비서관은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매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두 전직 비서관 모두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안봉근 전 비서관의 경우에 국정원에서 개인적으로 별도의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매달 받은 1억 원 외에 따로 수수한 돈이라서, 그렇다면 매달 받은 그 1억 원은 누구를 위해서 어디에 썼느냐, 이런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겠군요. 네, 검찰은 안봉근 전 비서관의 경우 매달 1억 원씩 받은 그 상납금 외에도 개인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따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매달 받은 1억 원은 다른 사람을 위해 썼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특히 안 전 비서관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자 국정원 측에 연락을 해서 한동안 돈을 보내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의 불법성을 알고 있었고 그 사용처 등이 문제될 걸 알고 특활비 상납을 중단시킨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결국 이제 드러내서 하면 안 되는 그런 부정한 일을 은밀하게 하기 위해서 국정원 특활비를 썼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군요. 네, 맞습니다.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은 매달 1억씩 총 50억 원, 또 조윤선, 현기환 전 수석은 매달 500만 원씩 1억 원을 받았습니다. 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특활비 5억 원을 따로 받아서 이 새누리당 경선 여론조사 비용으로도 썼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안봉근, 이재만, 조윤선, 현기환 이분들이 쓴 이 국정원 특활비는 어디에 사용됐는지 현재까지 검찰 수사로 확인된 건 전혀 없습니다. 예. 검찰 관계자는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는데요. 이들이 돈을 모아서 바로 사용했는지 또는 일종의 저수지를 만들어서 모아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수지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또 그 돈을 어디에 은밀하게 사용했는지 등이 확인될 때마다 수사는 더 확대될 테고 파장도 더 커질 겁니다. 일단 검찰은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서 이르면 오늘 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예,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를 정무수석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 조사 과정에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의 연결고리가 나와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처가 부동산 매각과 관련해서 특별 감찰을 받던 우 전 수석이 추 전 국장과 수백 차례 통화를 하면서 감찰 정보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추명호 전 국장은 지난해 7, 8월
집중적으로 통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7월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각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한 때입니다. 우 전 수석은 추 전 국장을 통해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정보를 보고받았습니다. 이 전 감찰관이 누구와 가까운지부터 자신과 관련한 비위 감찰 내용까지 방대한 내용을 수집했던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10번 넘게 통화한 적도 많아 3주간 수백 차례 통화한 내역을 검찰은 확보했습니다. 추 전 국장은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이 해당 번호를 추명호 국장으로 저장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추 전 국장은 당시 특별감찰관실의 정보를 특감실에 파견됐던 국정원 직원 김모 씨를 통해 입수했습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추 전 국장에게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과 감찰관실 동향 등을 전달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등 혐의로 추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운전대론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 운전대론은 북핵 문제, 더 나아가서 남북 관계를 우리가 주도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왔던 얘기입니다. 연이은 북한의 도발과 중국과의 사드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한동안은 언급이 되질 않았는데 한중 관계가 정상화되고 북한의 변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다시 나온 겁니다.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해서 미국도 환영 메시지를 냈고 곧바로 한중 양국이 북핵 해결을 위한 회동도 시작했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고석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이른바 운전대론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남북 문제의 주도적 해결입니다. 식민과 분단처럼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운명이 결정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주도적 역할을 강조해왔지만 최근 들어선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며 북미 간 갈등이 심화되고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과 제재에 집중하면서 우리 정부의 운전대로는 설득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압박과 제재를 강조했을 뿐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할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도 이 같은 현실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안보 상황이 어려운 것은 외부에서 안보 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조성되고 있는 안보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다시 한반도 운전대론을 언급한 건 한중 간 사드 문제가 봉합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영향력이 큰 중국과 관계가 개선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다시 주도적 역할을 모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 미국 국무부가 한중 간의 사드 갈등 봉합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도 운전대론에 다시 힘이 실린 계기라는 분석입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 오늘 또 다른 관심사는 홍준표 대표의 선택이었습니다. 연설을 하기 전에 각 당 지도부와 갖는 인사 자리에 과연 홍 대표가 참석할지가 관심이었죠. 홍 대표는 그동안 청와대 여야 회동 자리에 일절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홍 대표는 이 자리에 참석했지만 거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여야 지도부와 먼저 만나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선 이후 국회에서 처음 만난 문 대통령과 홍 대표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홍 대표는 지난 8월 당대표 취임 이후 청와대에서 2번이나 열린 여야 회동에 모두 불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청와대 초청을 거부해온 홍 대표에게 오늘은 오셨네요.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고 홍 대표는 국회라서 왔다고 대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각 당 지도부가 돌아가며 한마디씩 했지만 홍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홍 대표는 앞서 미국 방문 중 문 대통령에게 양자 회동을 공식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한중 간 사드 갈등이 일단 봉합 국면에 접어드는 가운데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태도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중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가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같이 노력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중국과 한국이 힘을 합쳐서 어떤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도 한반도의 평화 안정과 유지를 위해 정치 외교 수단을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하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의 보조를 맞추면서 그동안 북핵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던 중국이 태도를 바꾸는 게 아니냐는 기대가 나옵니다. 당장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미중 정상회담과 에이펙 기간 중 열릴 한중 정상회담이 주목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미 정상들과 연쇄 회동을 하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잇따라 낸다면 그 자체로도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당대당 외교, 공산당 외교를 통해서 현재 상황들을 좀 개선하는 대중국 특사, 이 파견들을 통해서도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도. 하지만 중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쉽게 바꾸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아 북핵 해결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미 공군이 지난달 중순 북한을 염두에 둔 모의 폭격 훈련을 벌였다고 미 군사 전문 사이트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가 벙커버스터로 알려진 GBU-57 폭탄을 투하하는 장면도 공개됐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미 공군 조종사가 폭격 목표에 대해 지휘부와 교신합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사이트 theaviation.com이 밝힌 B-2 폭격기 훈련 교신입니다. 이 사이트는 지난달 18일 미 공군이 미주리주의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가진 폭격 훈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미 공군은 스텔스 기능이 탑재된 B-2 전략 폭격기로 산악 지역 폭격 훈련을 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이 훈련 과정에서 북한이 언급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신에서 북한 지도부, 위치 가능성 등의 내용이 청취됐다는 것입니다. 북미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을 목표로 상정한 산악 폭격 훈련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이 사이트는 또 B-2 폭격기가 벙커버스터, 즉 벙커를 초토화하는 폭탄이란 별명의 GBU-57을 투하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B-2 폭격기의 미군 훈련이 공개된 것은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차량 돌진 사건이 발생해서 2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언론은 뉴욕이 9.11 테러 16년 만에 최악의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심재우 특파원입니다. 허드슨 강변 자전거 전용 도로에 자전거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난데없이 나타나 돌진하는 트럭에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오후 3시쯤 소형 픽업 트럭이 자전거 전용 도로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1.6km 정도 휩쓸었습니다. 9.11 테러가 발생한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0.5km 떨어진 곳입니다. And I see when I go down, I see two gentlemen laying right there in the bike lane with tire marks across their body, and you could tell that they're not here no more. 자전거를 타고 나갔던 8명이 트럭에 받친 뒤 튕겨져 나가 숨졌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5명은 아르헨티나에서 놀러 온 동창이었습니다. 22여 블럭을 내달린 트럭은 스쿨버스와 충돌하면서 멈춰섰습니다. 총기를 들고 차량에서 내린 용의자는 왕복 8차선 도로를 휘젓고 다니다 경찰이 쏜 총에 맞고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2010년 우즈베키스탄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29살 세이플로 사이포브로 밝혀졌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민간인을 노린 소프트 타깃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이날 저녁 5만여 명이 참가하는 퍼레이드 축제는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진행됐습니다. 테러 현장에서 멀지 않은 이곳에서는 할로윈 퍼레이드가 한창입니다. 만약 테러가 이 시간 이곳에서 벌어졌다면 결과가 어땠을까요? 뉴욕 시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우입니다.
예, 용의자는 트럭에서 나오면서 아랍어로 알라시는 위대하다 이렇게 외쳤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뉴욕 잠깐 좀 연결하겠습니다. 심재우 특파원 짧게만 좀 듣겠습니다. 범행 동기나 배후는 혹시 더 나온 게 있습니까? 2010년 미국에 들어온 용의자 사이포브는 합법적인 영주를 허용하는 그린카드 소지자입니다. 사이포브는 이날 오전 뉴저지주에서 픽업 트럭을 렌트한 뒤 맨하튼으로 건너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버 소속의 운전기사 일을 한 그에 대해 지인들은 친절하고 성실한 인물로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범행은 잔혹했습니다. 미 CNN 방송은 트럭 안에서 발견된 노트에 IS의 이름으로 공격을 벌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프랑스 니스, 영국 런던 등에서 벌어진 차량 돌진 테러와 같이 IS가 배후인 테러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IS 세력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입국 심사를 더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사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병들고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닌 자가 공격한 것 같다. 미국에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국가 출신에 대한 입국 심사를 더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극단적인 심사라는 용어도 사용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슬람권을 겨냥한 반이민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 달 전에 60명 가까운 목숨을 앗아간 라스베가스 총격도 역시 이제 타깃이 관광객이었는데 이번에도 수만 명이 참가하는 헬로윈 축제를 노렸기 때문에 이게 뭐 상황에 따라서는 더 큰 참화가 벌어질 뻔도 했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매년 10월 31일은 미국인들이 공포 영화에 나올 법한 의상을 입고 즐기는 헬로윈 데이입니다. 특히 테러 현장의 인근 도로에서 매년 대규모 퍼레이드가 진행되는데 올해 역시 5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사건 직후 퍼레이드는 취소될 법도 했지만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무사히 진행됐습니다. 뉴욕시 오닐 경찰국장은 뉴욕인들은 회복력이 강하고 겁먹지 않는다. 세상에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줘 고맙게 생각한다고 트윗을 올렸습니다. 예, 뉴욕에서 심재우 특파원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단독 보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단체야말로 늘 입도마에 오르는데 오늘 전해드릴 내용을 보면 그럴만하기도 합니다. 작년에 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 개혁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빚더미에 오른 향군을 수술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보훈처 조사 결과 빚이 6,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군이 운영하는 리조트와 골프장 등은 대부분 부실덩어리였는데 이를 팔지 않고 떠안고 있으면서 빚만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병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재향군인회가 소유한 서울 송파구의 향군타워입니다. 2013년 완공 당시 평가 금액만 4,850억 원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말 향군타워 매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재향군인의 빚만 5,500억 원에 이르면서 재정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가보훈처가 작성한 재향군인회 정상화 방안 문건입니다. 부실 자산 7곳을 추렸습니다. 안산체육시설은 623억 원, 보령 골프장 481억 원, 평택 아울렛 338억 원, 정선 리조트 281억 원 등 손실 금액만 2,162억 원입니다. 운영이 안 돼 적자 규모만 커지는데 팔지 않고 그냥 떠안고 있었던 겁니다. 보훈처는 정확한 부채 규모를 파악하기조차 어렵다며 숨은 부채 1,000억 원을 포함한 6,500억 원을 부채로 가정했습니다. 부실 자산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서 재향군인회 회원들의 복지를 향상하는 데 더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훈처는 향군타워를 포함해 매각 가능한 자산 전부를 팔거나 향군타워만 매각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매년 200억 원가량의 국고 지원을 받아온 재향군인회는 6개월 후에는 부도 사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JTBC는 재향군인회의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도 입수했는데 당장 내년 4월에 갚아야 할 부채가 3,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지난 5월에 나온 재향군인회의 회계감사 보고서입니다. 드러나 있는 부채만 해도 5,500억 원인데 특히 내년 4월에 갚아야 하는 빚은 3,500억 원인 것으로 나옵니다. 6개월 안에 빚을 갚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부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재향군인회의 부도는 국고 손실과 연결됩니다. 이미 재향군인회에는 매년 200억 원 수준의 나랏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 보고서보다 상황은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의 자료 제출이 부실해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사 결과는 의견 거절, 그러니까 자료 제출이 부족해 결론을 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상장된 기업이었다면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부실하게 운영돼 왔지만 재향군인회가 외부의 회계 감사를 받은 건 1952년에 설립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정기 감사는 2015년에서야 의무화됐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이 단체는 그동안에 회장 선출 때마다 잡음이 있어왔고 비리 의혹도 많았습니다. 감사를 해온 보훈처가 감싸주기로 덮어왔다는 의혹도 나왔고 재향군인회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돼 왔는데 65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한 외부 회계 감사 결과는 부실의 종합판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군 개혁과 더불어 재향군인 조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군 원로 한 분을 연결해서 잠깐 좀 의견을 듣겠습니다. 육사 18기 예비역 준장으로 가칭 평화재향군인회 상임 고문을 맡고 있는 표명렬 장군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표 장군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동안에 재향군인회를 두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비리 복마전이다. 그런데도 이제 보훈처는 팔짱만 끼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군 원로 되시는 분으로서 저희들이 앞서 보도한 재향군인회 이런 실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원래 그 재향군인회 설립 목적 자체가 말로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일본군 출신 예비역 장군들에게 적당히 자리 마련해 준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 결과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산하기업이 10개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민 세금이 1년에 200억 원이나 투입이 되는데 우선 65년 동안 한 번도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좀 놀랍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부분은? 사실 국방 관련 적폐청산 대상 1호가 바로 재향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미지와 또한 제대군인들이 생각하는 재향군인회는 신뢰를 얻기보다는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이권단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최대 안보단체라고 얘기들은 하는데 오히려 안보를 저해하는 군 정신전력을 접목해 하는 조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주로 표로 이용당해온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재향군인에 대한 좋지 않은 이런 인식이 사실 현역 조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아무튼 늦게나마 보훈처가 수수 작업에 나섰습니다. 표 장군께서 보시기에 재향군인회 개혁의 핵심은 뭡니까? 말씀해 주신다면. 재향군인의 법에 의하면요. 대한민국에서는 재향군인회를 하나밖에 못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이런 나라는 많거든요. 그러니까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개방해가지고 필요하면 만들 수 있게 그래서 회원들이 선택해서 가입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사명감을 가지고 경쟁하면서 조직이 부패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군을 제대했습니다만 저는 재향군인회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군대를 다니면 모든 예비역들이 가입 대상인 건 맞다고 들었고요. 근데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재향군인회라는 명칭은 한 군데만 쓰게 돼 있다. 그러면 지금 표 장군께서 만드신 평화재향군인회는 가칭이죠. 그래서 저도 가칭으로 소개해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그 재향군인이라는 명칭은 이제 정식으로 못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평화재향군인회 여기에는 그럼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십니까? 내내 그 제대군인 장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 기존의 재향군인회하고는 완전히 그 경쟁 관계에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그 미국의 평화재향군인회하고 같은 입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거는 필요악이고 전쟁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거는 최후적인 수단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의 목적에 대한 확실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이 군대 존립에
그 이유가 설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조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그 말씀은 즉 다시 말해서 제한군인 조직을 누구나 만들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한 건데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현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줄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난 겨울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촛불 집회로 정권이 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문제를 공감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해 간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많은 문제를 노출해왔고 더더군다나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은 얼마든지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형성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도 드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명열 장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자유한국당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취를 놓고 홍준표 대표와 친박계 의원들 간의 갈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친박계가 다수인 재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홍 대표 측은 오는 3일 예정대로 출당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혀서 이번 주가 당내 갈등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당내 최고위원들을 따로 만났습니다. 오는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다룰 최고위를 앞두고 조율에 나선 건데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습니다. 생각이 다른 부분을 얘기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됐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최고위의 표결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친박계가 다수인 재선 의원 모임에선 박 전 대통령 출당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재선 의원들은 내일로 예정된 홍 대표와의 오찬 자리에서 이런 뜻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홍 대표 측은 예정대로 3일 최고위를 열고 징계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대표도 페이스북에 해묵은 당내 문제로 발목이 잡혔을 시간이 없다며 국민 여론대로 원칙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최고위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MBC 지분의 70%를 보유하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현 여권 추천 이사들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했습니다. 해임안은 다음 주 월요일쯤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권 이사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임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여권 추천 이사 5명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했습니다. 해임안은 김 사장이 방송법과 MBC 방송강령을 위반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해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노동법을 수시로 어기면서 수많은 부당노동 행위를 저지르는 등 김 사장이 물러나야 하는 7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절차상으로 김장겸 사장에게 소명의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좀 합당해 보이고요. 해임안에 대한 임시사의 날을 잡을 거예요. 야권 추천이사 3명이 오는 7일부터 해외 출장을 떠나기 때문에 김 사장 해임안 처리를 위한 임시이사회는 다음 주 월요일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영주 이사장을 비롯한 야권 추천 이사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전체 이사진 9명 중 5명이 여권 추천 이사진이어서 김 사장 해임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최종 해임은 MBC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는데 소집 권한이 김 사장 본인에게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는데 적어도 2주는 걸릴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정기이사회에선 고영주 이사장의 불신임안이 처리됩니다. 가결될 경우 고 이사장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고 이사직만 유지하게 됩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공영방송 KBS의 인력 운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은 국정감사 때마다 나온 지적입니다. 이번에는 전체 직원 60%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또 상당수의 아나운서는 회사 규정을 어기고 외부 행사에 참여해서 사례비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KBS의 가분수형 인력 구조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전체 인원 4,602명 중 60%에 달하는 2,765명이 이직급 이상의 상위 직급에 해당됩니다. 이는 35개 공기업의 상위 직급 평균 비율보다 2배 넘게 높은 수치입니다. 상위 직급 직원들은 연봉과 수당 등을 합쳐 매년 1억 700만 원에서 1억 5,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KBS의 광고 수입은 2013년 5,700억여 원에서 지난해 4,200억여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억대 연봉을 받는 직원 수는 늘었습니다. 감사원은 이미 2008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인력 구조 개선 등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근무 시간 등을 이용해 외부 행사에 참가하고 사례금을 챙긴 아나운서들의 일탈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아나운서 43명은 회사 규정을 어기고 외부 행사에 참여해 대가로 지난 4년간 8억 6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아나운서 2명에 대해선 정직 처분을, 40여 명에 대해선 인사상 제재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고대영 KBS 사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KBS 측은 직급 체계 개선안을 마련했고 노조와 합의를 도출해 개선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의사가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충남대학교 성형외과에서입니다. 병원 측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여러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의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젊은 여자 환자 수술 시 바지를 들추고 손을 넣었다. 마취된 환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이 들어갔다. 충남대병원 관계자들이 쓴 진술서입니다. 성형외과 57살 K 겸임 교수의 성추행 의혹은 지난 8월 이 병원 간호사 3명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학교 측이 자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K 교수가 아직 마취에서 깨지 않은 여성 환자의 소변줄을 제거한다며 바지를 여러 차례 들쳤다는 증언들이 나온 겁니다. 학교 측이 확보한 진술서에는 K 교수가 수술방을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경우는 대부분 젊고 매력적인 여성 환자였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14년째 이 병원의 겸임 교수로 근무하며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K 교수는 현재까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 교수의 성추행 의혹은 지난 6월 성형외과 내에서 불거진 바 있지만 과에서 보고조차 하지 않으면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병원 측은 인사권이 있는 충남대학교에 의뢰해 K 교수를 겸직 해제시키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은 변태적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영학은 딸을 시켜 친구 김양을 집으로 유인한 뒤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하고 각종 성인용품을 이용해서 가학적인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강간 등 살인과 시신 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이영학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일본의 한 주택에서 훼손된 9구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으로 일본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용의자는 소셜미디어에 자살하고 싶다는 글을 쓴 사람들을 타깃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해왔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희생자 중 한 명이 지난달 올린 트위터입니다. 죽고 싶지만 혼자는 무서우니 같이 할 사람이 있다면 연락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여성은 얼마 뒤 용의자 집 근처 전철역에서 용의자와 만나는 모습이 CCTV로 확인됐고 끝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이 여성처럼 트위터에서 죽고 싶다는 글을 올린 사람을 주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상냥하게 접근한 용의자를 고민을 잘 들어주는 사람으로 생각했고 별다른 의심 없이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용의자는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불과 2달 동안 9명을 살해했습니다. 8명이 여성이었고 10대도 4명 포함돼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유흥업소에 여성을 파견하는 일을 한 용의자는 돈을 뺏으려고 범행을 했고 성폭행을 하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사람들의 활발한 교류를 돕는 소셜미디어가 죽음의 접점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대형마트인 이마트에서 이동식 탈의실이 5살 아이를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 부모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면서 해당 마트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이마트 일산점입니다. 지난달 1일 마트 1층에서 5살 김모군이 벽에 기대어 있는 한 구조물을 만집니다. 갑자기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순식간에 아이를 덮칩니다. 놀란 부모가 달려가 구조물을 세워보지만 김군은 일어서지 못합니다.
김군을 덮친 건 한 면이 유리로 된 철제 이동식 탈의실이었습니다. 유리 파편이 온몸을 뒤덮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찰과상이 얼굴에 크게 있었고, 그리고 응급실에 처음에 갔을 때 너무 넓어서 꼬맬 수가 없다. 오른팔 상완골 골절. 아이 손에도 쉽게 넘어진 이동식 탈의실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에 접혀진 채 세워져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관리하는 직원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잠금장치가 없었고, 보안 요원이 제일 첫 마디가 이게 여기 왜 있지? 김 군은 사고 이후 불안 증세를 보여 심리상담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마트 측은 사용하지 않는 도구는 뒤편에 놓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사를 하는 도중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향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매장 직원들에 대해서 점검도 다시 하고 교육도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군 부모는 안전불감증으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마트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파리바게뜨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는 문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합자회사를 만드는 방안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제빵사들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본사와 가맹점, 인력 파견 협력업체, 여기에 제빵사들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먼저 파리바게뜨 본사의 경우 전체 직원 수보다 많은 5,300여 명을 한 번에 고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본사 고용이 이뤄질 경우엔 현재 제빵사를 파견하고 있는 11개 협력업체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대안으로 떠오른 건 3자 합자법인 설립입니다. 본사와 가맹점, 협력업체가 각각 3분의 1씩 투자하는 형태입니다. 문제는 이런 논의 과정에 근로자인 제빵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해 당사자인 저희를 쏙 빼놓고 3자 합자 회사 만드는 건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리바게뜨 측은 고용노동부에 당사자들의 협의를 끌어내기에는 시한이 촉박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부터 구두로 요청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정식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고용부 역시 충분한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한 차례 기한 연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검찰이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징역 10년에 벌금 3천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신 총괄회장은 장남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롯데그룹 일가에 부당한 급여 508억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딸 신영자 씨에게 롯데시네마 사업권을 몰아줘서 회사에 778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에 열립니다.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밝힐 성화가 그리스에서 출발해서 오늘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성화 주자는 피겨 유망주 유영 선수였습니다. 인천에서 시작된 성화 릴레이는 내일 제주에서 이어집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그리스에서 건너온 올림픽의 불꽃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올림픽 성화가 우리 손에 들어온 건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입니다. 피겨 유망주 유영 선수는 첫 번째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 인천대교를 달렸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나가는 언니 오빠들 모두 화이팅!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창에서 3연속 올림픽 금메달을 노리는 빙소겨제 이상화도 성화를 들었습니다. 성화 릴레이는 가수 인순이가 부른 주제가와 함께 내년 2월 평창올림픽 개막까지 101일 동안 이어집니다. 올림픽의 해를 뜻하는 2018km 구간을 남북한 인구수를 상징하는 7,500명이 들고 뜁니다. 제주에선 해녀와 로봇이 함께하는 수중 봉송 행사가 열리고 내년 1월 서울에선 어가 행렬이 예정돼 있습니다. 첫날 인천에서 101번째 주자까지 이어진 성화는 내일 제주에서 두 번째 여정을 시작합니다.
JTBC 전영입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오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한 분이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의 의사에 따라 할머니의 신원과 장례 절차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올해 별세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만 6명으로 국내외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34명으로 줄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민주노총 산하 비정규직 노조가 사측과의 정규직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멈추고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노조 측은 공사의 정규직 전환 방식이 오히려 해고자를 양산한다며 노조와 사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노사전협의회에 불참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사 측은 민주노총 측이 불참하더라도 다른 노동자 대표들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면허도 없이 심야에 승용차를 몰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중학생 5명이 3km 도주급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전을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은 오늘 새벽 3시 반쯤 친구가 어머니 몰래 가져온 자동차 보조 열쇠를 받아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토바이에 묶인 개 한 마리가 바닥에 늘어진 채 끌려갑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개 2마리를 오토바이에 묶은 채 달리던 67살 최 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 씨는 1년 동안 기르던 개를 지인에게 가져다 주려 한 거지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상을 입은 개들은 보호소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쫓아가서 위협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학생들은 면허도 없이 남의 명의로 렌터카를 빌려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2명이 탄 오토바이 한 대가 언덕길을 오릅니다. 상향등을 켠 경차가 바로 뒤를 쫓습니다. 시속 70km가 넘는 속도로 중앙선을 넘나들며 오토바이를 위협합니다. 오토바이를 인도로 몰아넣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추격전은 도로를 따라 1km가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오토바이가 화단에 부딪혀 넘어지자 차에서 내린 후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자들은 면허도 없는 10대들로 한 친구의 이모 명의로 렌터카를 빌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렌터카 블랙박스까지 떼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어플을 이용해서 기존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예약을 하면 바로 렌트카를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차량을 몬 17살 이모군과 차량에 탄 10대 6명을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경찰이 가짜 몰래카메라 영상을 만들어서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렸더니 네티즌들이 2주 동안 2만 6천 건을 다운받았습니다. 영상을 열어본 사람들은 꽤 놀랐을 겁니다. 옷을 갈아입던 여성이 귀신으로 변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름 효과적이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유명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여자 탈의실 몰카라는 제목의 동영상입니다. 한 여성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듯하다 갑자기 섬뜩한 음악과 함께 귀신으로 변합니다. 몰카 피해 여성이 고통에 시달린다는 글과 함께 경찰이 이 사이트를 보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도 등장합니다. 몰래 카메라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만든 캠페인용 동영상입니다. 화장실과 모텔 등 실제 몰카가 빈번한 장소에서 전문 배우까지 출연해 제작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해 여성들이 자살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사서 보는 사람이 있기에 판매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부터 2주일간 파일 공유 사이트 23곳에 이 영상을 올렸는데 2만 6천 건이 다운로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이 방식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합니다. 같은 기간 불법 몰카 유통량도 최고 11%까지 감소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성범죄 예방단체에선 경찰에 이어 몰카 근절 캠페인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가짜 사이트로 페이스북 사용자를 유인해서 80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빼낸 개인정보로 돈을 받고 좋아요를 대신 눌러주거나 팔로워 수를 늘려주는 장사를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인터넷상에서 좋아요 좀비가 됐던 셈입니다. 백일현 기자입니다. 21살 임모 씨의 집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컴퓨터 화면을 켜자 암호문 형태의 문자열이 가득 듭니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을 가짜 사이트로 유인해 빼낸
액세스 토큰입니다. 액세스 토큰이란 제3자가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으로 프로필 작성, 팔로워 신청 등 거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자기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셈입니다. 임씨 등은 방문자 추적, 친구 위치 찾기 같은 허위 사이트를 만들어 페이스북 사용자를 유인했습니다. 생리대 유해 화학물질 규제, 동물학대 방지 법안 서명 등의 가짜 사이트도 만들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이 같은 방식으로 80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임씨 등 5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빼돌린 정보로 좋아요 클릭 10,000개를 대신 눌러주고 49,000원을 받거나 팔로워 수 20만 명의 계정을 만들어 600만 원에 팔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들에게 돈을 주고 계정을 사거나 좋아요 수를 늘려달라고 요청한 이용자는 확인된 사람만 90여 명입니다. 경찰은 현재 법률 검토를 하고 있지만 계정 구매자를 처벌할 규정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백일원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일가족을 살해한 뒤 뉴질랜드로 도주한 피의자 김모 씨의 부인 정모 씨가 오늘 오후 6시쯤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정 씨가 남편으로부터 범행과 관련한 내용을 들은 사실을 파악하고 정 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씨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정 씨가 사전에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피해가 심한 곳으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또 석탄 발전소가 많은 충남이 꼽히곤 하죠. 그런데 실제로 가장 심한 곳은 부산이었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시동을 켠 선박 배기구에서 시커먼 연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배마다 내뿜는 매연에 대기는 금세 뿌옇게 변합니다. 연간 2만 3천 척에 달하는 부산 입추랑 선박의 배기가스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지만 항만에 설치된 측정 장치는 3개에 불과합니다. 공단 지역의 비양심도 한몫했습니다. 최근 환경부가 부산 사하구의 공단 내 사업장 82곳을 단속한 결과 40곳에서 52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배출된 선박과 공단의 오염물질은 바닷바람을 타고 도심으로 들어오다 병풍처럼 둘러싼 산맥에 막혀 정체됩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부산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7마이크로그램으로 전국 7대 도시 중 최악이었습니다. 지난해 네이처지는 부산을 세계 10대 오염 항만으로 꼽았습니다. 그동안 손을 놓고 있던 부산시는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황령산 정상 경관 조명을 활용해 대기질 알림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나라처럼 항만 내 배출 제한 구역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시 모니터링과 단속을 위한 인력과 장비는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정부가 산촌 지역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이른바 생태마을을 조성했습니다. 전국에 300곳이 넘습니다. 그런데 운영과 관리를 주민들에게 떠넘기다 보니까 곳곳에 문제가 많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평군의 한 마을입니다. 이쪽을 보면요. 산촌 생태마을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그 옆에 있는 작은 표지판은 색이 너무 바래서 무슨 내용인지조차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뒤쪽에 있는 건물이 산채 판매장이라는 곳인데요. 가까이서 보면 산채는 찾아볼 수 없고 옷들만 오랫동안 걸려 있습니다. 옆에서 한번 볼까요? 옆에서 보니까 청소도구 외에 판매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무로 만든 공연장은 군데군데 갈라졌고 못이 박힌 판자는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7년 전 지자체가 12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산촌 생태마을입니다. 시설은 다양하지만 제대로 관리한 흔적은 찾기 어렵습니다. 씨름판은 모래 대신 잡초로 뒤덮였고 투숙객을 위해 만든 펜션은 수년째 개장 휴업 상태입니다. 5채 가운데 외지인이 월세로 빌린 2곳을 뺀 나머지는 빈방일 때가 더 많습니다. 펜션식으로 하루를 빌려주고 가면은 그거 1년 정산하고 정산하기도 힘들고 골치 아파서 그냥 월로다가 주려고. 또 다른 산촌 생태마을입니다. 10억 원을 들여 마을회관을 고치고
숙박과 체험시설을 갖춘 건물을 만들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내부는 상자를 쌓아놓는 창고로 사용 중이고 건물 옆에는 술병만 잔뜩 있습니다. 주민들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해 처음부터 자체적인 운영은 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수익성을 가지고 마을 발전을 쓰는 거라고. 시설 이런 게 뭐 필요하냐. 노인들 필요한 걸 해달라. 그때 제 다시 할 거라고 하더니 해주지도 않았어요. 산촌 생태마을 조성 사업은 마을마다 특색 있는 체험시설을 마련해 관광객을 끌어모은다는 취지로 1995년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청하면 산림청이 검토 후 선정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산촌 생태마을은 전국 312곳에 이릅니다. 하지만 사업이 중단되면서 예산이 끊기자 관리 책임은 사실상 주민들만 떠안게 됐습니다. 지난 8월 산림청이 실태조사한 결과 27%에 달하는 84곳이 부실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가 없이 조성됐거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방치해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산림청이 예산을 다시 확보해 올해부터 지원을 재개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모른나물도 조금 심어주세요. 직원들 뭐 한 2, 3명만 데리고 와가지고 사진 찍고 보여주기. 산림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모범 생태마을 홍보를 계속하는 한편 올 연말까지 개선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곳당 10억 원 넘게 쏟아부은 생태마을 일부는 지역의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보다 긴 안목의 지원과 함께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집안 구석구석 쌓인 먼지들을 주말까지 그냥 둘 순 없죠. 지금 바로 다이슨 V8 디지털 모터가 탑재된 무선 진공 청소기를 써보세요. 강력한 흡입력으로 아주 깊숙한 곳의 먼지까지 빨아들입니다. 최대 40분 동안 편안하게 청소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뉴스룸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은 복사꽃 흐드러진 나무 아래서 형제의 의를 맺었습니다. 3명의 영웅, 그들의 질긴 인연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됐죠. 흐드러진 연분홍 꽃잎은 사뭇 비장미를 더했을 것이요. 영원을 의미하는 복숭아 나무는 오랜 시간 변치 않을 마음을 상징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숫자 3은 의미가 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와 3명의 동방박사가 있었고 게르만 신화에도 최초의 신들은 3형제였습니다. 환인과 환웅과 단군, 즉 단군 신화에서도 3신을 모셨죠. 뒤마의 소설 삼총사에도 All for One, One for All을 외치는 3명의 호위무사가 등장하고 심지어 내기조차 3세판이라고 하니까 3이란 숫자는 서로를 당기며 견제하며 보완하는 적절한 균형을 가진 조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난데없지만 여기에도 삼총사는 등장합니다. 하긴 그들 역시 빈틈없이 주군을 보좌했으니 3인방이라 불려도 마땅하긴 하겠죠. 98년 대구 달성 보궐선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그들만의 도원 결의는 20년 동안 지속됐고 무적의 그 3인방의 이름 앞에는 어느 순간 문골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이른바 절대 권력,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수석도 이들을 거치지 않고는 대통령을 만나기조차 힘들었다는데 여기에 사심 없는 사람들이란 대통령의 비호가 얹어져서 그들의 입지는 더욱더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3이란 안정감 사이로 사심과 탐욕이란 무게가 더해졌기 때문이었을까? 주군이 구속된 지 216일. 3인방 중 한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구속된 지는 무려 361일. 어떻게든 각자 도생하려 했던 나머지 2사람은 역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인해서 결국 발목을 잡히게 됐습니다. 당분간 돈 전달하지 마라.
다급했던 연락의 정황이 알려졌고 돈 봉투는 이른바 윗선으로 전달됐을 가능성마저 나와서 주군의 혐의를 더할 상황에까지 처하게 됐으니 살아서도 같이, 죽어서도 같이 20년간 누구보다도 끈끈했을 그들의 관계처럼 3인방과 그 주군은 결국 먼 길을 돌고 돌아 같은 곳에 다시 모이게 될 운명은 아니었던가. 이제 겨울이 지나면 봄은 기어이 올 터이고 복사꽃은 또다시 흐드러진다지만 이미 깨져버린 그들만의 도원결이, 그래서 분분한 낙화는 눈물겹다 했던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정치관여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봉근, 이재만 등 문고리 비서관들의 특수활동비 뇌물수수에 이어서 검찰 수사가 또 다른 축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른바 진박과 비박 인사를 감별하기 위한 여론조사에 국정원 돈 5억 원이 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것은 문고리 3인방한테 갔던 돈과는 전혀 또 다른 돈입니다. 여론조사를 맡은 업체는 박근혜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행정관 출신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가열됐던 당시 새누리당의 진박 마케팅에 청와대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총선을 앞둔 지난해 1, 2월 청와대가 새누리당의 대구 경북 지역 경선과 관련해 20여 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특정 지역의 특정 후보가 경선 후보로 출마할 경우 유권자들의 선호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반복 조사한 뒤 친박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파악한 겁니다. 검찰 수사 결과 청와대가 여론조사 업체에 건넨 비용 5억 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업체 대표 이모 씨는 박근혜 정부 당시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하다 2015년 여론조사 업체를 차렸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여론조사가 정무수석실 업무의 연장선에서 벌어졌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청와대의 정치관여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당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졌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정황은 단순한 뇌물수사 이상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작년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왜 5억 원을 들여서 새누리당 텃밭인 TK 지역의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또 그러한 지시를 내린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였는지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정책 등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할 수는 있죠, 물론. 근데 이제 여론조사 목적과 비용 처리 등에 따라서 이제 불법성 여부가 판가름이 나는 것인데, 지금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여론조사입니다. 이건 좀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특히 작년 총선 직전의 상황이 매우 정치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앞서 이제 문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 또 참여정부 내내 정무수석실 산하에는 이 여론조사 비서관실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조직 축소 차원에서 이를 없앴지만 사설업체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던 사실이 공표된 바가 있습니다. 매번 그 세부 내역이 대중에게 이제 알려지지는 않지만 일단 청와대 공식 예산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국회가 그 내역을 볼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는요, 이 비용 집행 자체가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충당이 된 건데요. 이 부분에서 이미 불법성이 상당히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합법적이었다면 뭐하러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쓰느냐 하는 반론이 당장 가능한 그런 내용인데, 불법성, 위법성을 알았거나 최소한 여론조사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 사회에 미칠 파장을 고려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아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여론조사 내용과 시기 그리고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훨씬 좀 보다 명확해지는데요. 새누리당 경선 통과가 곧 총선 승리의 동의어나 다름없이 받아들여지는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새누리당 경선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2달여간 20여 차례나 반복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청와대가 해당 지역 표심을 면밀하게 살핀 겁니다.
자, 대구 경북 지역은 사실 뭐 경선만 이기면 되기 때문에 이 경선에서 특정 후보군이 유리하도록 동향을 파악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말 국무회의에서 진실한 사람을 뽑아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이때 진실한 친박의 줄임말 진박이 유행어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진박 감별사도 유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신자로 낙인 찍힌 유승민계 의원들을 TK 지역에서 대거 밀어내기 위해 청와대가 전략적으로 공천에 개입한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이런 여론조사와 공천 개입, 이건 일단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주도하는 것으로 의심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검찰은 해당 여론조사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그 대표인 이모 씨를 소환 조사했는데요. 예. 이 씨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5년 사표를 내고 이 업체를 차렸습니다. 예. 이 씨는 현기환 전 수석 재임 당시에 정무수석실로부터 이 같은 그 여론조사를 의뢰받았고 또 총선이 끝난 지 4개월여 뒤인 8월쯤에 현금 5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을 한 걸로 전해집니다. 예. 현 수석은 당시 새누리당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황이었고 예. 이때 후임자가 이제 김재원 수석인데요. 이제 검찰 수사는 그러면 이들 정무수석 재임 시절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그 청와대 캐비넷, 정무수석실 캐비넷 문건에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4.13 총선을 언급하면서 대통령 그리고 비서실장의 좀 이 총선과 관련해서 좀 신경을 잘 쓰라라는 지시가 곳곳에서 나타나는데요. 예.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정무수석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현금 5억 원은 뭐 한꺼번에 싸가지고 갖다 줬다면서요? 그부터가 이제 뭐랄까 불법성을 그대로 웅변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JTBC에서 17시 16분에 열어봤다고 했는데 포렌식을 하니까 08시 16분 나왔으니까 9시간 시차가 있는 거다. 영국하고. 예? 네.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죠? 네. 근데 어떻게 하죠? 그게 10월 16일이요? 10월 16일 날은 썸머 타임이 적용이 돼가지고 9시간 시차가 아닌데요? 그렇게 따진다 하더라도 8시간 시차밖에 안 나요. 영국하고. 네, 태블릿 PC 조작설에 대한 팩트체크 시리즈 3일째입니다. 몇몇 시청자들께서는 사실이 자명한데 굳이 포렌식 전문가와 검증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포렌식 보고서 공개 뒤에 가짜뉴스가 도를 넘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내일까지 총 4회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김진태 의원이 서머타임까지 거론을 했군요. 네, 어제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태블릿 입수 당시에 그리니치 천문대가 있는 영국은 서머타임 중이었고 그래서 GMT가 1시간 앞당겨졌다는 것입니다. 포렌식 보고서의 한국 시각이 GMT 플러스 9가 아니라 플러스 8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우선 GMT는 포렌식에서는 UTC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 UTC는 고정 불변의 기준 시간입니다. 영국의 표준 시간은 UTC와 같습니다. 다만 서머타임 중에만 UTC 플러스 1을 씁니다. 따라서 UTC가 당겨진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생활 시간이 1시간 빨라진 것뿐입니다. 영국인들이 1시간 일찍 출근한다고 다른 나라의 시스템 기록이 1시간 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플러스 9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UTC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고정 불변이다라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은 UTC가 표준입니다. 네. 그리고 UTC는 유닉스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건 32비트 언어로 40년 넘게 초 단위로 쌓이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15089 등등등. 이건 이상진 교수팀과 지난 25일 포렌식으로 추출한 유닉스 시간입니다. 네. 프로그램으로 풀면 2017년 10월 25일 6시 34분 UTC가 나타납니다. 이날도 영국은 서머타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렌식 결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저장되는 것은 이미 다 아시다시피 그 UTC 타임 제로로 저장이 됩니다. 각국마다 뭐 서머 타임을 적용하는 나라도 있고
적용하지 않는 나라도 있는데 그것은 제도인 것이지 실제 시간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팩트체크 시리즈가 시작된 뒤에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 검증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죠. 네,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JTBC의 시연에서 사용한 디코드 프로그램은 포렌식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청자들을 호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실현을 했습니다. 모두 포렌식 도구입니다. 저희는 이미 실현 과정 전체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기된 의혹은 박근혜 캠프 SNS를 담당했던 김모 씨 사진이 그 포렌식 보고서에 53장이 등장한다. 이게 최순실 씨 사진보다도 많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미디어워치의 10월 10일 보도입니다. 포렌식 보고서에 30대 젊은 여성 사진 50장 쏟아져 10장인 최순실 사진보다 5배가 많다. JTBC가 의도적으로 은폐 조작했다라는 겁니다. 우선 이 50장은요. 한 개의 똑같은 이미지입니다. 네. 이 중에 한 개는 contact.db라는 파일에서 나왔고 이메일 주소록에 있는 연락처 사진을 자동으로 저장하는 겁니다. 나머지 52개는 contact.db WAL에 들어있습니다. 이건 로그 파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열어보거나 연락을 주고받거나 하지 않아도 생성이 됩니다. 저희가 오늘 김 씨의 실제 이메일 주소록을 저희 주소록에 등록을 해서 실현해 봤습니다. 네. 검찰 보고서에 나온 그 사진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연락처가 추가되었고, 자, 연락처를 동기화를 하더라도 연락처가 안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연락처 데이터베이스를 추출하는 명령어를 수행을 했고요. 필 사진의 데이터를 추출한 후 다음과 같이 지메일 프로필, 컨택트 DB에 있는 지메일 프로필 사진과 동일한 웹 파일로부터 추출한 프로필 사진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실현을 하면서요. 주소록에 등록했을 때는 다른 프로필 사진이 떴습니다. 그런데 포렌식으로 분석해 보니까 당시에 그 사진이 나왔는데 이건 구글 프로필과 별개로 지메일 프로필이 포렌식 결과에 나타난 겁니다. 네, 이제 어제도 저희가 그 자동 저장되는 파일을 JTBC가 만들어낸 것처럼 호도했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네. 이것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군요. 네, 김 씨의 경우와 달리 최순실 씨의 경우에는 관련 사진이 17장, 네. 그리고 그 종류가 17종입니다. 특히 카메라 폴더에 저장이 돼 있습니다. 태블릿으로 직접 찍거나 찍힌 사진들입니다. 이미 생성된 파일과 촬영된 사진을 숫자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다고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왼손이 모르게입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이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전에 박문진 이사선임에 항의하는 표시로 검은 리본을 달고 참석했고요. 저렇게 의석에 현수막 3개를 내걸고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크게 걸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각 몇몇의 의원들이 일어서서 현수막을 잘 보이게 들고 있었습니다. 35분 정도의 시정연설이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박수를 받으면서 내려갔는데요. 민주당 쪽 의석 앞쪽부터 악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저렇게 자유한국당 쪽 의석으로 갔습니다. 김성원 의원부터 앞쪽으로 쭉 악수를 하며 자유한국당 가운데 통로를 지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 대통령이 오면 일어서서 악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김도읍 의원이 현수막을 들고 있다가 악수하는 모습인데요. 다시 보면 가까이 오자 어떡하지? 라는 표정으로 옆을 잠깐 본 뒤에 손을 바꿔서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즉 왼손은 규탄 현수막을 들고 있고 오른손은 악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겠네요. 스스로도 약간 머쓱했는지 웃는 모습이 그렇겠죠. 잡혔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야당이 이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항의 표시로 하곤 하는 건 뭐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렇게 악수하자고 하면 좀 진짜 좀 곤란하긴 하겠습니다. 예, 피할 도리가 없었는데요. 예. 지난 6월에 문재인 대통령의 첫 추경 시정연설 때는 이렇게 가운데 통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쪽은 민주당, 한쪽은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한쪽에 있는 의원들만 악수를 할 수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아예 자유한국당 의원들 의석 쪽에 있는 가운데 통로로 가면서 양측에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게 된 겁니다. 예. 한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이 이쪽으로 올 줄 몰랐다. 악수하자고 하는데 어떡하냐라고 소감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의석 깊숙이 가면서 여러 의원들과 악수를 했는데요. 친박 홍문종 의원이나 유기준 의원은 따로 찾아가서 저렇게 악수를 하기도 했고요. 예.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무소속 이정현 의원 등과도 다 악수를 했습니다. 예. 그 문 대통령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스킨십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마스크는 죄가 없답니다. 예. 뭡니까 이거는?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놓쳤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30일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에 납포됐다가 송환된 흥진호 의원들에 대한 몇 가지 논란이 제기가 됐는데요. 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요즘 우리 어선해철에 우리 젊은 세대가 저렇게 많이 성장하겠어요. 어선을 업으로. 일주일 이상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어부들의 모습입니다. 저 마스크는 왜 썼을까요? 예, 자유한국당 몇몇 의원들은 기획 입국설, 간첩설까지 제기를 했는데요. 예. 그 근거가 어부가 왜 접냐, 마스크는 대체 왜 썼냐입니다. 간첩설까지 나오기에는 합리적 의심의 근거라고 볼 수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어부들을 간첩이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예. 바로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 반박을 했습니다.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예. 강하게 묻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마스크 쓰고 나타나는 간첩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근데 의심의 근거가 마스크라는 건 조금 좀 이해가 가진 않는데 마스크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국감장에서 간첩설을 언급한다는 것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예. 마스크를 쓴 이유는 어제 정부 합동조사단에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예. 선원들이 얼굴 노출을 꺼렸는데 그건 이제 본인들의 실수로 북한 영역에서 조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부끄러워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오늘 한 선원은 인터뷰에서 얼굴이 알려지면 가족들이 시달리고 피해를 볼 것 같아서 마스크를 썼다라고 했습니다. 예. 일각에서 사실 인터넷에서부터 뭐 무슨 간첩이나 기획 입국설이 나오긴 했는데 예. 국회의원들이 이를 마스크나 젊다는 이유로 국감장에서 거론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고요. 예. 노회찬 의원은 이 때문에 마스크를 쓴 걸 가지고 간첩이라고 얘기하면 본인들이 집단적으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은 따로 있다 이러면서 얼마 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방송 장악이라고 주장하며 마스크를 쓴 사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 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차은택의 눈물입니다. 예. 오늘 문학의 양태자로 불렸지만 최순실 씨 영향력을 이용해서 권력을 휘두다가 이권을 챙긴 차은택 씨가 구형받는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예. 5년 구형을 받았는데요. 최후 진술에서 차 씨는 직원 소개로 최순실 씨를 만나게 돼 여기까지 왔고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매일 무릎 꿇고 회개하며 참여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예. 그래서 차은택 씨는 다 인정을 하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뭐 선처를 호소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처벌이 안 될 리는 없는 것 같고. 예. 차 씨는 실제 협박해서 광고회사 지분을 강탈하려고 했기 때문에 뭐 처벌은 분명히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차 씨는 죄를 다 인정을 했는데 예. 이는 중요한 두 피고인의 입장과는 좀 배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얼마 전 재판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다라면서 본인에게 있는 혐의를 반박을 했고요. 예. 최순실 씨 역시 그 다음 날 검찰 비리와 충성 경쟁 때문에 본인을 죄인으로 몰고 있다는 투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따지고 보면 죄의 근원과 더 가깝게 있다고 여겨지는 피고인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그 힘을 이용한 주변의 피고인들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에 오후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모레 오후에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예, 오늘 뉴스룸 끝나고 소셜 라이브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바로 저하고 진행했던 박성태 기자가 오늘은 소셜 라이브를 진행합니까? 참여를 합니다. 아, 참여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거의 진행을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현주 기자, 고석승 기자, 청와대 출입 기자죠. 그리고 외교부 출입 기자인데 나와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길 없네. 그대여 힘이 돼주